왜?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뭐? 대한은행 강남지점장 한석훈, 62세. 그의 35년 직장 생활은 요란한 박수 소리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정년 퇴임식 단상 위에서 받은 번쩍이는 금 열쇠와 공로패는 묵직했지만 그것이 증명하는 것은 이제 그가 더 이상 사회의 주류가 아니라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후배들의 예우 섞인 인사를 뒤로하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석훈은 정장 상의 주머니에 꽂힌 행커치프가 유난히 거추장스럽게 느껴졌습니다. 35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출근길이 내일부터는 사라진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2년 전 유방암 투병 끝에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경희의 빈자리는 집안 구석구석에 먼지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석훈은 불도 켜지 않은 거실 식탁 위에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라며 따뜻한 포옹과 함께 그가 좋아하는 굴전이라도 붙여주었을 텐데. 식탁 의자에 앉아 어둠에 잠긴 거실을 바라보던 석훈은 문득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이토록 컸었나 생각했습니다. 그는 양복을 벗어 정성껏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이제 이 옷들은 장롱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겠지요. 석훈은 주방으로 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우유와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말라버린 밑반찬 몇 통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그는 겨우 끼니를 때우며 버텨온 셈이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어느새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파인 노인이었습니다. 경희야, 나 이제 쉬어도 된다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싫을까? 대답 없는 허공에 석훈의 목소리가 흩어졌습니다. 35년 은행원 인생이 끝났는데 정작 문을 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적만이 가득한 이 거실이 이제 제 남은 인생의 전부일까요? 그는 거실 소파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 속의 화려한 색상들은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석훈은 자신이 거대한 톱니바퀴의 부품이었다가 갑자기 떼어내져 구석에 던져진 고철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 아침 자신을 깨워줄 알람도 서둘러 챙겨야 할 서류 가방도 필요 없는 삶. 그것은 자유라기보다는 감옥에 가까운 고독이었습니다. 그는 밤새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헝클어진 머리로 소파에 누워있던 석훈을 깨운 것은 맑고 경쾌한 초인종 소리였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석훈은 당황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아내 경희의 30년 지기 단짝이자 평생 가족처럼 지내온 정선 58세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선은 화사한 연보라색 스카프를 두르고 양손 가득 묵직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석훈 씨 계세요? 저 정선이에요. 문 좀 열어봐요. 석훈은 서둘러 거실에 널브러진 옷가지들을 치우고 문을 열었습니다. 정선은 문이 열리자마자 특유의 밝은 웃음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집안에는 은은한 백합 향기가 퍼졌습니다. 꽃집을 운영하는 정선에게서 늘 나던 그 향기였습니다. 어머, 석훈 씨, 집골이 이게 뭐예요? 은퇴하셨다는 소식 듣고 경희 생각도 나서 반찬 좀 해왔어요. 세상에, 먼지 좀 봐. 경희가 보면 기절하겠네. 정선은 가방을 식탁에 내려놓더니 팔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녀는 경희가 살아있을 적 이 집에 제 집 드나들듯 자주 찾아와 살림을 돕곤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석훈에게 정선은 아내의 분신이자 가장 편안한 대화 상대이기도 했습니다.
정선은 냉장고에 정갈하게 담긴 밑반찬들을 채워넣고 쌓여있던 설거지를 순식간에 해치웠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칙칙했던 주방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석훈은 식탁 의자에 앉아 정선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정선의 가냘픈 어깨와 부지런한 움직임은 순간적으로 아내의 경의의 잔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정선에게서는 경의와는 또 다른 조금 더 우아하고 섬세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정선은 앞치마를 벗으며 석훈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석훈 씨, 멍하니 있지 말고 이것 좀 드셔보세요.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든 낙지볶음이에요. 입맛 없을 땐 이게 최고거든요.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러 온 그녀, 정선. 그녀의 손길이 닿자 차갑던 집안에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이토록 떨리는 걸까요? 석훈은 정선이 차려준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에 낙지볶음을 올려 한 입 먹자 잃어버렸던 삶의 감각이 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선은 석훈의 맞은편에 앉아 그가 식사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앞으로 제가 일주일에 2번은 와서 챙겨줄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고마워요, 정선 씨. 정말 사람 사는 집 같네요. 당연하죠.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석훈 씨, 은퇴하면 같이 배우러 다니기로 한 것들 많잖아요. 경희가 늘 그랬거든요. 우리 석훈 씨는 손재주가 좋아서 꽃꽂이도 잘할 거라고요. 저랑 내일부터 꽃집에 같이 나가보실래요? 석훈은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독의 나락으로 떨어지던 그에게 정선의 제안은 거절할 수 없는 구원줄과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옛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 경희와 정선 그리고 석훈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의 청춘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들을 보며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던 석훈의 손이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1985년 가을 중앙도서관 뒷길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석훈은 그 장소를 보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아릿해졌습니다. 대학 시절 비 오는 날 이름도 모르는 어느 여학생에게 빌렸던 노란 우산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석훈은 그날 이후 그 여학생을 찾으려 애썼지만 결국 실패했고 이후 운명처럼 경희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그 노란 우산의 주인이 누구였을까 하는 순수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석훈 씨, 이 사진 기억나세요? 85년 가을이었죠. 정선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기억나죠? 그날 비가 정말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우산을 빌려주고 빗속으로 뛰어갔거든요. 그 노란 우산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돌려주지도 못하고 이름도 못 물어본 게 평생 한이었는데. 석훈의 말에 정선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신의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고 빛바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아내 경희의 정갈한 필체로 정선에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죽기 일주일 전에 저한테 준 편지예요. 석훈 씨한테는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는 제가 더 이상 비밀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석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편지를 건네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내려가던 석훈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영원한 단짝 정선아. 내가 떠나고 나면 석훈 씨가 얼마나 방황할지 알아. 네가 그 사람 곁을 지켜주렴. 그리고 나 이제야 고백하는데 석훈 씨가 평생 그리워하던 그 노란 우산의 주인공이 너라는 거 나 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너보다 먼저 석훈 씨를 가로챘다는 죄책감이
평생 나를 놀러왔단다. 이제 그를 너에게 돌려주고 싶어. 석훈은 편지를 읽던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자신의 첫사랑이자 평생의 그리움이었던 그 노란 우산의 소녀가 바로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 정선이었다니. 아내 경희는 그 사실을 알고서도 친구와 남편 사이를 침묵하며 35년을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내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가 평생 그리워하던 그 노란 우산의 주인공이었다니. 35년 동안 이 비밀을 품고 살았던 아내의 마음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석훈은 멍하니 정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선은 이미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선 씨, 당신이었습니까? 그날 나에게 우산을 빌려줬던 사람이. 정선은 대답 대신 가방에서 낡고 색이 바랜 노란 우산을 꺼냈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정선은 그 우산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그 우산을 만져보았습니다. 낡은 천의 감촉에서 그날의 빗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경희를 사랑했으니까요. 친구의 남편을 빼앗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죽이고 당신들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만족했어요. 그런데 경희는 다 알고 있었나 봐요. 석훈은 충격과 함께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엇갈렸던 35년의 인연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은퇴 후에 쓸쓸했던 그의 인생에 다시금 뜨거운 노을빛이 내리쬐는 기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감정에 젖어 있던 그때, 정적을 깨는 초인종 소리가 다시 한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다급하고 힘있는 소리였습니다. 석훈은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석훈이 현관문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훤칠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얼굴을 본 순간 석훈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청년은 젊은 시절 석훈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마치 30년 전의 자신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석훈은 홀린 듯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선 청년은 석훈을 빤히 쳐다보더니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한석훈 씨입니까? 청년의 목소리마저 석훈의 중저음 톤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석훈은 당황하여 대답을 머뭇거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누구신데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청년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석훈의 뒤편에 서 있는 정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선은 청년의 얼굴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입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진혜야, 네가 여기 어떻게? 정년 진우는 정선을 향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숨기시죠. 제가 누군지, 이분이 저에게 어떤 존재인지 30년 넘게 숨겨왔으면 이제 충분하지 않나요? 진우는 석훈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석훈의 눈이 결과지의 수치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 석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의 경희와 결혼해 살면서 단 한 번도 아이를 갖지 못해 포기했던 그에게 아내의 친구 정선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죽은 아내가 남긴 편지, 그리고 내 얼굴을 쏙 빼닮은 낯선 청년. 35년 우정 뒤에 숨겨진 잔인한 비밀이
이제 막 베일을 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쥐었습니다. 거실 벽시계가 다시 째깍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맞이한 평화로운 주말은 이제 인생에서 가장 격정적인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석훈은 정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석훈 씨, 미안해요. 그때 한 번뿐이었는데 경희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제가 평생 숨기려 했어요. 정선의 고백은 석훈의 가슴에 비수로 꽂혔습니다. 35년 전 석훈과 경희가 잠시 다퉜던 그 방. 위로해주던 정선과 보냈던 하룻밤의 실수가 이런 결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내 경희가 남긴 편지 속 이제 그를 너에게 돌려주고 싶어 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첫사랑이 아니라 이 아들까지 포함된 것이었을까요? 석훈은 멍하니 서서 자신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아들 진우와 바닥에서 울고 있는 정선, 그리고 벽에 걸린 아내 경희의 미소 띤 영정 사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노을은 어느덧 지고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진실의 불꽃은 이제 막 한석훈의 삶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한석훈의 거실은 더 이상 휴식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유전자 검사 결과지는 마치 폭탄이 터진 후의 잔해처럼 보였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청년 진우의 눈빛은 석훈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그대로 박아놓은 듯한 진우의 얼굴을 보며 숨을 쉬는 법조차 잊은 듯했습니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 이 수치는 그가 지난 35년 동안 쌓아올린 평범하고 성실했던 인생을 단숨에 가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정선은 소파 모서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싼 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석훈의 머릿속에는 30년 전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희와 크게 다투고 집을 나갔던 그 겨울밤, 술에 취해 정선을 찾아갔던 기억. 정선은 경희의 친구로서 그를 위로해 주었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선을 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훈은 지독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도망치듯 정선의 집을 나왔고, 이후 정선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경희의 곁을 지켰습니다. 석훈은 그것이 단 한 번의 실수이자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이 30년이라는 세월을 품은 생명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우는 차가운 시선으로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 경희의 영정 사진, 그리고 정선과 석훈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첩들을 보며 진우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이네요. 평생을 친구로, 동료로 속이며 살아온 두 분의 모습이. 우리 어머니는 당신들이 이 화려한 거실에서 웃고 떠드는 동안 저를 데리고 단칸방을 전전하며 당신의 그림자만 쫓고 살았습니다. 한석훈 씨, 당신은 지점장 소리를 들으며 떵떵거릴 때 저는 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학교에서 아비 없는 자식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진우의 원망 섞인 목소리는 석훈의 귓가에서 천둥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석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가로서 철저하게 숫자를 따지고 정직을 신조로 삼아왔던 그였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인 아들의 존재를 30년 동안이나 누락시켰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석훈은 떨리는 손을 뻗어 진우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진우는 거칠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단순히 흐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찬란한 성공의 기록이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존재를 부정당한 채 썩어 문드러진 지옥의 기록이었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 봉투를 발로 차며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여기 온 건 당신에게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구걸하러 온 게 아닙니다. 평생 당신이 누려온 그 평화가 얼마나 가식적인 것이었는지 똑똑히 보여주러 온 것뿐입니다. 어머니, 가요. 이런 사람 곁에 더 있을 이유 없잖아요. 하지만 정선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석훈의 발치만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차갑게 문을 닫고 나가버렸고 현관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는 석훈의 집을 다시 한번 정적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정선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화사했던 연보라색 스카프는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석훈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잔 떠서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정선은 잔을 받지 않고 석훈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석훈 씨,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 경희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진우를 가졌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석훈 씨가 남겨준 유일한 증거였고 제 첫사랑의 결실이었어요. 정선은 30년 전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 후 그녀는 경희에게는 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지방의 작은 도시로 숨어들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낳고 키우며 느꼈던 고통, 그리고 다시 경희의 앞에 나타났을 때 경희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신을 받아주었을 때 느꼈던 안도감과 공포. 정선은 경희의 가장 친한 친구로 남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조카나 아는 동생의 아이로 속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경희는 정말 몰랐을까요? 석훈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경희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우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 경희가 진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던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경희는 단 한 번도 저에게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우의 학비며 생활비를 남모르게 도와줬죠. 저는 그게 경희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셋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으려는 눈물겨운 노력 말이에요. 석훈은 아내 경희의 배려가 이제는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매일 아침 자신에게 넥타이를 메어주며 속으로는 남편의 배신을 삼키고 있었을 아내의 모습이 떠올라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선은 가방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석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통장, 경희가 진우 이름으로 매달 적금해 준 거예요. 노을빛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요. 경희는 자기가 죽고 나면 이 사실이 밝혀질 걸 이미 알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의 배려는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장 잔인한 복수였을까요? 30년 동안 비밀을 공유하며 미소 지었던 두 여자의 우정 뒤에 숨겨진 진실은 그 어떤 공포영화보다 서늘했습니다. 석훈은 경희의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매월 10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일정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입금자명은 언제나 노을빛이었습니다. 석훈은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자신에게 경희가 남긴 마지막 숙제. 그것은 엉망이 된 과거를 바로잡으라는 무언의 명령이었습니다. 정선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우는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설득해 볼게요. 하지만 석훈 씨, 진우는 정말 석훈 씨를 닮아서 고집이 세요. 쉽게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정선은 노란 우산을 챙기지 않은 채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정선이 떠난 후 석훈은 홀로 남은 집안에서
아내의 흔적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발길도 잘 주지 않던 경희의 작은 서재. 그곳은 아내가 생전에 꽃꽂이 책을 보거나 가계부를 정리하던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석훈은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열었습니다. 평소 정리정돈이 깔끔했던 아내답게 서류들은 정갈하게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책상 가장 깊숙한 곳, 이중바닥으로 숨겨진 비밀칸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한 개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의 첫 장을 넘기자 경희의 부드러운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1995년 여름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정선이가 아이를 데리고 왔다. 이름은 진우라고 했다. 아이의 눈매를 보는 순간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석훈 씨의 어린 시절 사진 속 그 눈과 똑같았다. 정선이는 내 눈을 피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나의 가정도 나의 친구도 모두 사라질 것 같았으니까. 나는 오늘부터 이 아이의 유령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다. 석훈은 일기장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25년 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석훈이 지점장으로 승진하던 날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석훈 씨가 지점장이 되었다고 기뻐한다. 꽃다발을 들고 온 그의 얼굴이 해맑다. 하지만 나는 그가 정선인의 집 근처를 배회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걸까? 아니면 그리움에 시달리는 걸까? 나는 오늘 진우의 통장에 평소보다 2배의 금액을 입금했다. 이것이 내가 석훈 씨를 대신해 치르는 속죄다. 석훈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아내는 석훈의 배신을 알고서도 그를 원망하는 대신 그의 죄를 대신 갚으며 30년을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석훈은 떨리는 손으로 카세트 테이프를 낡은 오디오에 넣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 끝에 경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조금은 쉰 목소리였습니다. 석훈 씨, 이 테이프를 듣고 있다면 아마 모든 게 밝혀진 뒤겠지.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은 은퇴 후에 갈 곳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어. 은행원이 아닌 한 남자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 돌아갈 곳 말이야. 정선이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녀는 나만큼이나 당신을 사랑했고 나만큼이나 아파하며 살았으니까. 죽음을 앞둔 아내가 남긴 마지막 육성. 그것은 용서의 메시지였을까요? 아니면 남편의 평생을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가두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을까요? 진실의 무게는 이제 석훈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테이프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석훈은 아내의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는 그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노후를 선물하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30년의 침묵에 대한 보상을 이제야 받으려 했던 것일까요? 석훈은 일기장 사이에 끼어진 작은 메모지 한 장을 더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진우가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의 주소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석훈이 진우를 찾아가야 할 길까지 모두 닦아놓았던 것입니다. 석훈은 아내가 남긴 주소를 들고 진우를 찾아갔습니다. 진우는 도심 외곽의 작은 가구 공방에서 몫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무 냄새와 톱밥이 가득한 공방 안에서 진우는 땀을 흘리며 거친 나무 판자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집중하는 그의 옆얼굴은 석훈의 젊은 시절 고시 공부를 하던 때의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석훈은 차마 공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한참을 지켜보았습니다. 진우가 잠시 쉬기 위해 고개를 들었을 때 문 밖에 서 있는 석훈을 발견했습니다. 진우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습니다. 여기 왜 오셨습니까?
유전자 결과 봤으면 됐지. 더 확인하고 싶은 거라도 있나요? 진우는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석훈은 주머니에서 경희의 일기장과 통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진우야, 내 어머니의 친구, 아니 내 아내였던 경희가 너에게 남긴 것들이다. 이걸 네가 꼭 봐야 할 것 같아서 왔다. 진우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분이 저를 도와준 거 저도 압니다. 우리 어머니가 고생할 때마다 어디선가 돈이 들어왔고 제 학비가 해결됐죠. 저는 그게 독지가의 도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당신 아내의 속죄였다니 더 기분 더럽네요. 당신들이 만든 그 가식적인 평화 유지비 덕분에 제가 큰 거라고요. 저는 그 돈 없었어도 어떻게든 살았을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저에게 아버지는 30년 동안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으니까. 진우는 석훈이 내민 물건들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일기장이 펼쳐지며 경희의 필체들이 톱밥 위로 흩어졌습니다. 석훈은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눈에 석훈의 굽은 등과 하얗게 샌 머리카락이 들어왔습니다. 평생 위험 있는 은행 지점장이었을 남자의 초라한 뒷모습. 진우는 잠시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더 이상 울리지 마시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30년의 단절은 그 피조차 차갑게 식혀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싶은 남자와 아버지를 부정하는 아들. 두 사람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 같았습니다. 석훈은 공방을 나오며 진우가 만든 작은 의자 하나를 보았습니다. 투박하지만 튼튼하게 만들어진 의자. 그것은 진우가 아버지가 없는 세상을 버텨내기 위해 스스로 만든 단단한 갑옷 같았습니다. 석훈은 가구 공방을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설계해 놓은 이 길을 따라가 보기로. 그것이 자신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아내 경희에 대한 예의이자 자신이 저지른 과우에 대한 유일한 속죄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석훈은 알지 못했습니다. 진우가 숨기고 있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심 외곽의 가구 공방. 낮에 소란함이 잦아든 그곳에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공방 안에서 홀로 대패질을 하던 진우는 차 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눈에도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밥철수 55세였습니다. 그는 과거 대한은행에서 석훈의 직속 부하이자 오른팔로 불렸지만 5년 전 불미스러운 횡령 사건에 휘말려 불명예 퇴직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박철수는 공방 안으로 걸어 들어오며 톱밥 먼지를 가볍게 털어냈습니다. 진우야, 오늘 그 영감을 만났다며 반응이 어때? 이제 슬슬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석훈을 향한 지독한 징후가 서려 있었습니다. 진우는 대패를 내려놓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박철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진우의 눈빛은 석훈 앞에서 보였던 분노와는 또 다른 차갑고 계산적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초라하던데요. 35년 지점장 위세는 어디 가고 그냥 다 죽어가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사장님, 정말 그 영감 금고에 제가 원하는 게 있는 거 맞습니까? 단순히 돈 때문이라면 저 이런 연극 안 합니다. 진우의 말에 박철수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라. 한석훈이라 평생 숨겨온 비자금 장부와 그놈이 내 어머니를 버린 증거들이 그 금고 안에 다 들어있어. 그것만 손에 넣으면 넌 대한은행에 숨겨진 후계자가 되는 거고 나는 복수를 완성하는 거지. 진우는 대답 대신 거친 나무 판자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박철수로부터 한석훈이 얼마나 비겁하게 자신의 어머니를 버리고 성공을 위해 경희를 선택했는지 교육받으며 자랐습니다. 진우에게 석훈은 아버지가 아니라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거대한 벽이자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오늘 낮 자신을 바라보던 석훈의 그 슬픈 눈망울이 잔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잔상을 지워버리듯 망치를 세게 휘둘렀습니다. 증오로 빚어진 인연은 사랑보다 질겼습니다. 아버지를 무너뜨리기 위해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들, 그리고 복수를 위해 타인의 인생을 이용하는 남자. 공방의 어둠 속에서 그들이 쓰고 있던 가면은 더욱 기괴하게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떠난 뒤 진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석훈이 대학 시절 잃어버렸던 노란 우산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정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요? 저 노인네를 무너뜨리는 게 어머니가 정말 원하시는 일인가요? 하지만 정선은 이미 석훈의 곁에서 새로운 행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든 망치가 누구를 향하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같은 시각 석훈은 아내 경희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은퇴 후 첫 공식적인 외출이 아내의 무덤이라는 사실이 석훈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그는 경희가 좋아하던 백합 한 다발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사랑하는 아내 김경희라는 글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석훈은 묘비 앞에 주저앉아 아내가 남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경희야, 너는 다 알고 있었구나. 내가 그날 밤 정선이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진우가 태어났다는 것까지. 그런데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니? 차라리 나를 때리고 욕하며 집에서 쫓아내지 그랬어. 왜 혼자 그 무거운 비밀을 지고 나를 위해 기도하며 살았니? 석훈의 목소리가 묘역의 정적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마치 경희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석훈은 일기장 뒷부분에 적힌 노을빛 지원금의 상세 내역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매달 입금되던 거액의 돈들이 경희의 개인 계좌가 아닌 정체불명의 신탁계좌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훈은 은행원으로서의 직감으로 이 자금의 성격이 예사롭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저축이나 상속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석훈은 자신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0년 전 대한은행에서 처리했던 거액의 부실채권 정리사업, 그때 사라졌던 미해결 자금의 흐름과 아내의 계좌가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석훈은 설마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꺼내 과거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네, 10년 전 선셋 프로젝트 기억나나? 그때 주도했던 업체 리스트 좀 확인해 줄 수 있나? 전화를 끄는 석훈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내 경희는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과오를 덮기 위해 혹은 남편의 성공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거래에 발을 들였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성녀인 줄 알았던 아내의 일기장에서 검은 돌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보장된 헌신 뒤에 남편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거대한 은폐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석훈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석훈은 묘소를 내려오며 정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선 씨, 지금 좀 만납시다. 경희가 주던 그 돈 정말 어디서 나온 건지 알고 있었어요? 정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석훈 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경희가 자기 친정 유산이라고 그랬는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석훈은
정선도 진실의 일부분만 알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세 사람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치정극을 넘어 30년 전부터 얽히고 설킨 거대한 금융범죄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정선이 운영하는 보랏빛 향기꽃집. 석훈을 기다리던 정선은 누군가 가게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석훈이 아닌 진우였습니다. 진우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평소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당장 그 노란 우산 내놓으세요. 그리고 한석훈 집 열쇠도요. 정선은 아들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진우야, 왜 이래? 갑자기 그 우산은 왜 찾고 석훈 씨 집엔 왜 가겠다는 거야? 정선의 외침에도 진우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진우는 가게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노란 우산을 낚아챘습니다. 그 우산은 석훈과 정선을 이어주는 유일한 매개체이자 정선이 평생 보물처럼 아껴온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우산대를 손으로 꽉 쥐더니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이 우산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준 사랑의 징표라고 했죠? 아니요. 이건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린 대가로 준 위로금일 뿐이에요. 제가 이 우산으로 그 인간의 가식을 찢어버릴 겁니다. 진우는 정선의 가방에서 석훈의 집 보조키를 빼앗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선은 울며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힘에 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꽃집에 도착한 석훈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석훈은 도망치듯 차를 타고 떠나는 진우를 보며 본능적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저앉은 정선을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진우가 왜 저러는 겁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선은 오열하며 대답했습니다. 석훈 씨, 진우가 박철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요. 5년 전에 당신이 해고했던 그 박철수요. 그 사람이 진우에게 이상한 소리를 심어준 것 같아요.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경희를 선택해서 우리를 버렸다고요. 석훈의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박철수. 자신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오히려 역풍을 맞고 쫓겨났던 그가 자신의 아들을 이용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니. 석훈은 자신의 집 본고 안에 보관 중인 선셋 프로젝트 관련 기밀 서류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서류들은 석훈의 결백을 증명하는 자료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겐 석훈을 매장할 조작된 증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성역 안으로 괴물이 침입했습니다. 아들이라는 가면을 쓴 자객이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공적과 명예를 무너뜨리기 위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이제 아들을 구하기 위해 혹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아들과 맞서야 하는 잔인한 운명 앞에 섰습니다. 석훈은 정선을 차에 태우고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정선은 석훈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석훈 씨, 진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 아이 사실 당신을 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아버지가 없어서 서러울 때마다 당신 사진을 보며 울던 아이예요. 박철수 그 인간이 애를 망쳐놨어요. 석훈은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박철수를 향한 분노가 뒤섞여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석훈의 아파트 거실. 진우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석훈의 흔적들을 증오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훈장들, 지점장 시절의 기념패들. 진우는 망치로 그 패드를 하나씩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파편이 거실 바닥에 튀었고 정적이었던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진우는 안방 침대 밑에 숨겨진 소형 금고를 찾아냈습니다. 진우가 금고를 억지로 열려고 하던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석훈과 정선이 들이닥쳤습니다.
진우야, 멈춰라. 그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석훈의 미침에 진우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우의 손에는 이미 금고 안에서 꺼낸 빛바른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적힌 노을빛 지원금 출처가 당신이 횡령한 돈이라는 것도요? 우리 어머니를 입막음하기 위해 30년 동안 이 돈을 보낸 거잖아요. 석훈은 진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진우는 노란 우산을 칼처럼 휘두르며 석훈을 위협했습니다. 오지 마. 당신이 내 아버지라고? 당신은 그냥 성공에 미친 범죄자일 뿐이야. 이 서류들 내일 아침이면 검찰청에 전달될 겁니다. 박 사장님이 다 도와주기로 했어요. 석훈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박철수가 너를 이용하는 거야. 그 서류 안에 있는 건 내 비리가 아니라 박철수가 저질렀던 범죄의 증거들이야. 내 아내 경희는 그 사실을 알고 너를 지키기 위해 박철수와 위험한 거래를 했던 거라고. 석훈은 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경희가 박철수의 협박으로부터 진우와 정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보험금까지 미리 신탁계좌로 돌려놓았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복수의 정당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우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너진 것은 금고만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 올린 증오라는 가짜 성벽이 진실이라는 햇살 아래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서로의 상처를 그대로 드러낸 채 마주한 발가벗겨진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정선은 진우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석훈은 그 모습을 보며 베란다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피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 노을빛은 난장판이 된 거실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내 경희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이 불완전한 가족을 위해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석훈은 진우의 손에서 노란 우산을 건네받았습니다. 우산살은 부러져 있었지만 노란 천의 색깔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석훈의 거실은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처참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경희의 일기장 조각들과 부서진 상패들은 석훈이 평생 일궈온 삶의 파편들이었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경희 아주머니가 정말 나를 위해 그랬다고요? 말도 안 돼. 나를 미워해야 정상인데 왜? 진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버린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 하나로 버텨온 그에게 사실은 그 아버지를 대신해 누군가 자신을 지켜왔다는 진실은 독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정선은 진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미안해. 박철수가 하는 말에 속아 너까지 이 지옥에 끌어들였구나. 석훈 씨는 아무것도 몰랐어. 경희가 너를 위해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자리를 지키려 했다는 걸 나도 이제야 알 것 같아. 석훈은 말없이 거실 구석에 놓인 파손된 노란 우산을 집어들었습니다. 우산살은 꺾여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펴보려 애썼습니다. 석훈의 눈에는 아내 경희에 대한 미안함과 아들 진우를 향한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정막을 깨고 진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박철수 사장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석훈은 진우에게 조용히 고개를 저어 받지 말 것을 지시했지만 진우는 결심한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박철수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야, 어떻게 됐어? 금고는 열었나? 그 안에 있는 장부만 넘기면 넌 이제 부자가 되는 거야. 한석훈이는 감옥으로 가고 넌 네 몫을 찾는 거지.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라. 진우는 석훈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석훈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진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우야, 가자. 박철수에게 내가 끝내야 할 일이다. 너를 더 이상 그 인간의 먹잇감으로 두지 않겠다. 석훈은 안방 깊숙한 곳에서 진짜 선셋 프로젝트의 원본 파일이 담긴 USB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경희가 죽기 직전 석훈에게 나중에 힘들 때 열어보라며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석훈은 이제야 그 유산의 용도를 깨달았습니다. 증오는 눈을 멀게 하지만 진실은 가장 아픈 곳을 비춥니다. 무너진 잔해 위에서 시작된 부자의 동행은 30년의 단절을 메우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석훈과 진우 그리고 정선은 박철수의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의 한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훈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은행가로서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자신의 무관심과 회피가 아내를 범죄의 길목까지 내몰았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진우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노인이 정말 나의 아버지일까? 저렇게 작고 초라한 어깨를 가진 사람이 내가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괴물이었을까? 여의도의 빌딩 숲은 차가운 금속성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박철수의 사무실에 들어선 석훈 일행을 박철수는 여유로운 자세로 맞이했습니다. 한 지점장님, 아니 이제는 한석훈 씨라고 불러야 하나. 은퇴 기념으로 감옥 구경이라도 시켜주려고 했는데 아드님과 같이 오다니 참 보기 좋구만. 박철수는 진우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진우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치고 석훈의 뒤로 숨었습니다. 석훈은 박철수의 책상 위에 USB를 내려놓았습니다. 박철수, 네가 찾던 게 이거냐? 경희가 너의 횡령을 덮어주는 대가로 거래했던 선셋 프로젝트의 실체. 그런데 말이야, 네가 간과한 게 하나 있어. 경희는 너보다 훨씬 영리한 여자였어. 석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USB의 내용을 대형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그곳에는 박철수가 예상했던 비자금 장부가 아닌 지난 10년 동안 박철수가 대한은행의 자금을 빼돌려온 모든 경로가 실시간으로 기록된 데이터베이스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야? 경희가 이걸 가지고 있었다고? 박철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석훈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경희는 너의 협박을 받고 너를 돕는 척하면서 네가 돈을 빼돌리는 모든 서버 기록을 백업해 두었어. 그리고 네가 진우와 정선이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네가 저지른 죄의 증거들을 선셋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봉인해 둔 거지. 네가 진우를 이용해 이 금고를 열게 한 건 결국 네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야. 진우는 모니터에 떠오르는 숫자들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그 숫자들은 경희 아주머니가 자신을 위해 치른 눈물겨운 전쟁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동료이자 악마였던 박철수와 단판을 지으려 했던 것입니다. 박철수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날 신고라도 하겠다고? 한석훈, 너도 공범이야. 네 아내가 한 일인데 네가 몰랐다고 하면 누가 믿어줄 것 같다. 같이 죽는 거야. 사랑은 때로 가장 정교한 덫이 됩니다. 아내 경희가 설계한 것은 남편을 위한 방패이자 악을 가두기 위한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30년 전의 실수가 낳은 결과는 이제 거대한 심판의 파도가 되어 박철수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책상 서랍에서 칼을 꺼내 석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진우가 석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진우는 몫으로서 단련된 강한 팔로 박철수의 손목을 꺾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아버지 건드리지 마. 진우의 입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석훈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박철수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사무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박철수가 연행된 후 석훈의 집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차갑고 공허한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석훈은 베란다의 화초들에게 물을 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은행의 차가운 숫자에 갇혀 사느라 보지 못했던 풍경들. 지는 해가 구름 사이로 붉은 빛을 쏟아내며 온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거실 안쪽에서는 정선이 진우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는 서툴게 앞치마를 메고 석훈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물 그만 주세요. 애들 뿔이 썩겠어요. 진우의 툭 던지는 말투에는 아직 어색함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애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석훈은 웃으며 물뿌리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사람이나 식물이나 적당히 관심을 줘야 하는데 평생 그걸 못해서 이를 키웠어. 석훈은 진우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우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는 경희가 평소 즐겨 하던 된장찌개와 정선이 사온 보라색 꽃이 꽂힌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은 된장찌개 김처럼 뜨겁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경희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경희야, 이제야 당신이 원하던 그림이 완성된 것 같아.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 하지만 남은 시간은 이 아이와 함께 당신 목까지 행복하게 살게. 진우는 밥을 먹다 말고 석훈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노란 우산 고칠 수 있을까요? 제가 공방 가서 살 좀 갈아 끼우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석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이대로 두자. 부러진 건 부러진 대로, 상처난 건 상처대로 우리 가족의 역사니까. 억지로 새 것처럼 만들 필요는 없어. 정선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눈시울이 돌거졌습니다. 비록 정식 부부도 아니고 평범한 가족의 형태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오직 서로의 부서진 조각을 맞춰가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노을은 해가 주는 신호가 아니라 내일의 찬란한 태양을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휴식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베란다에 나란히 서서 마지막 노을을 감상했습니다. 석훈은 진우의 손을, 진우는 정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훈은 이제야 은퇴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의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베란다 너머로 어둠이 서서히 깔렸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밝은 노을빛이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뒤 석훈은 집 근처 작은 공원에 자원봉서직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원 시절의 정장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편안한 등산복 차림으로 아이들에게 꽃이름을 가르쳐주는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진우의 공방은 이제 사람들로 붐빕니다. 노을빛 가구점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그는 세상에 하나뿐인 의자와 탁자를 만듭니다. 그의 가구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온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선은 꽃집을 정리하고 석훈의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보라색 꽃 한 송이를 들고 석훈의 베란다를 찾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경희와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진우의 미래를 걱정하며 평범한 노후를 보냅니다. 그들에게 닥쳤던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는 잔잔한 물결만이
그들의 인생이라는 호수를 채우고 있습니다. 박철수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가 빼돌렸던 자금들은 경희가 설정해둔 신탁 절차에 따라 사회에 환원되었습니다. 경희의 유일한 바람대로 그녀의 희생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누군가에게는 용서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석훈은 매일 밤 잠들기 전 베란다 창문을 열어봅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은은한 노을의 향기가 배어 있는 듯 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만난 가장 찬란한 보물. 그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곁에서 함께 노을을 바라봐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을빛 베란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지만 그들의 노을은 내일도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박철수의 구속 이후 여의도의 소란스러웠던 공기는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대한인행 전 지점장의 비리 폭로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오르내렸지만 석훈은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석훈은 아내 경희가 저지른 자신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 요소들에 대해 솔직하게 진술했고 그 결과 상당한 금액의 사회 환원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던 은행가에게는 치욕적일 수 있는 결과였으나 석훈의 표정은 오히려 35년 만에 처음으로 짐을 내려놓은 듯 평온했습니다. 석훈의 거실은 이제 더 이상 정적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진우가 직접 만든 튼튼한 원목 식탁이 거실 한복판을 차지했고 그 위에는 정선이 매일 아침 가져오는 싱싱한 개꽃들이 계절의 변화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아침마다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고 공기를 환기했습니다. 예전에는 먼지가 쌓이는 게 무서워 닫아만 두었던 창문 너머로 이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이웃집의 도마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진우는 일주일에 3번 퇴근길에 석훈의 집을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벨 누르기를 망설였지만 이제는 비밀번호를 익숙하게 누르고 들어와 냉장고를 뒤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멸치볶음 좀 짠 것 같은데 정선 아줌마한테 좀 덜 짜게 해달라고 하세요. 진우의 투덜거림에 석훈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식이 주는 대로 먹을 것이지. 그래도 내 엄마 손맛이 최고다, 인서가. 엄마라는 단어가 석훈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마다 진우의 눈가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지워지지 않을 것 같던 상처 위로 매일 조금씩 새로운 일상의 살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삶의 가치를 석훈은 은퇴 후에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석훈은 진우가 만들어준 작은 흔들의자에 앉아 경희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미 수십 번도 더 읽어 닳아버린 종이들이었지만 볼 때마다 새로운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빈 페이지를 넘기던 석훈은 종이 사이에 아주 작게 붙어있는 메모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경희가 죽기 전 의식이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마지막 힘을 다해 남긴 듯한 메모였습니다. 석훈 씨, 베란다 3번째 화분 밑을 보세요. 당신에게 꼭 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석훈은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정선이 가져다 준 커다란 상세베리아 화분이 3번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석훈은 허리를 숙여 무거운 화분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화분이 놓여있던 바닥 타일 중 하나가 미세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석훈은 일자 드라이버를 가져와 타일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방수 비닐에 쌓인 금속 상자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잉크 냄새와 함께 한 장의 사진과 낡은 열쇠 하나가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1985년 가을
노란 우산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대학 시절의 정선과 그 뒤에서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정선의 어깨를 잡고 있는 경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훈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경희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석훈 씨에게 우산을 빌려준 건 정선이었지만 그 우산을 사서 정선이 손에 들려준 건 나였어. 우린 그날 그렇게 함께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했나 봐. 석훈은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아내 경희는 단순히 친구의 연인을 뺏은 약탈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은 처음부터 석훈이라는 한 남자를 공유하며 서로의 사랑을 존중하고 응원했던 친구였습니다. 정선이 석훈에게 우산을 빌려준 것도 사실은 숫기 없는 정선을 위해 경희가 판을 짜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석훈이 경희에게 먼저 고백해버리는 바람에 세 사람의 인연은 35년 동안 엇갈린 채 흘러왔던 것입니다. 함께 들어있던 낡은 열쇠는 석훈의 고향 근처 산기슭에 있는 작은 오두막의 열쇠였습니다. 경희는 석훈이 은퇴하면 함께 가서 살고 싶다며 남몰래 그곳을 사두었던 것입니다. 경희야, 넌 어쩌면 이렇게 마지막까지 나를 놀라게 하니. 석훈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한참 동안 통곡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떠난 후에도 남편이 외롭지 않게, 그리고 과거의 죄책감에 함몰되지 않게 모든 길을 예비해 두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침묵 속에서 더 깊어집니다. 35년의 세월을 견뎌온 것은 배신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던 두 여자의 지독하리만큼 투명한 무정이었습니다. 석훈은 이제야 그 거대한 사랑의 무게를 온전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석훈은 정선과 진우를 급히 베란다로 불렀습니다. 상자 안에서 나온 사진과 열쇠를 보여주자 정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경희가 이걸 가지고 있었군요. 전 그날 제가 실수한 줄로만 알았는데 경희가 저 대신 석훈 씨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정선의 고백에 진우도 석훈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베란다에 모여 앉아 35년 전 그 비오던 가을날의 진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며칠 뒤 진우는 자신의 공방으로 부러진 노란 우산을 가져갔습니다. 석훈은 우산을 버리자고 했지만 진우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부서진 건 부서진 대로 의미가 있다면서요. 그럼 제가 사용 가능한 상처로 만들어 올게요. 진우는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우산의 살을 하나하나 다시 깎고 낡은 천을 보강했습니다. 그는 우산 손잡이에 석훈과 정선 그리고 경희의 이니셜을 아주 작게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러진 살을 잇는 이음새에는 금색 칠을 하여 마치 도자기를 수리하는 킨치기 기법처럼 상처가 오히려 아름다운 문양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진우는 완성된 우산을 들고 석훈의 집을 찾았습니다. 자, 아버지, 이제 이 우산은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우산이 됐어요. 어떤 폭풍우가 와도 안 부러질 겁니다. 석훈은 노란 우산을 건네받아 천천히 펼쳤습니다. 거실 조명 아래서 금색으로 수놓아진 이음새들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 같기도 했고 굽이굽이 흘러온 세 사람의 인생 역정 같기도 했습니다. 석훈은 우산 아래로 정선을 불러들였습니다. 35년 전 도서관 앞이 아닌 자신들의 집 거실에서 두 사람은 하나의 우산 아래 나란히 섰습니다. 정선 씨, 늦었지만 이제야 이 우산을 돌려주네요. 아니, 이제 우리가 같이 씁시다. 석훈의 말에 정선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담았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두 노인의 모습은 더 이상 처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맞대어 더 단단해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빛 연인이었습니다.
수리된 우산은 예전보다 무거웠지만 그 무게는 곧 책임이자 사랑이었습니다. 부러진 자리에 덧대어진 금색 이음새처럼 그들의 찢긴 인연도 이제는 하나의 예술작품이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석훈은 경희의 영정사진 앞에서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경희야, 진우가 우산을 고쳐왔어. 당신이 사준 그 우산 말이야. 이제 우리 셋이서 그 오두막으로 가보려고 해. 당신이 가꾸고 싶어 했던 정원 내가 대신 멋지게 만들어줄게. 고맙다. 나 같은 놈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사진 속 경희는 평소보다 더 환하게 웃고 있는 듯했습니다. 1년 뒤 강원도 영월의 깊은 산기슭. 경희가 남긴 열쇠로 문을 연 오두막은 이제 생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석훈은 앞마당에서 진우와 함께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은퇴 당시에 매끈했던 손에는 이제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석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총명하게 빛났습니다. 정선은 오두막 베란다에 앉아 꽃을 다듬으며 두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진우야, 이제 그만하고 들어와서 수박 드세요. 정선의 외침에 석훈과 진우가 땀을 닦으며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이제 석훈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이곳을 찾아와 오두막의 낡은 가구들을 하나씩 고쳐주었습니다. 석훈은 아들이 만든 의자에 앉아 시원한 수박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베란다 너머로 산등성이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보던 노을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깊은 색이었습니다. 석훈은 정선의 손을 잡고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선 씨, 참 아름답네. 우리 인생도 저 노을 같았으면 좋겠어. 지는 게 슬픈 게 아니라 세상을 온통 따뜻하게 물들이고 가는 그런 노을 말이야. 정선은 석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이미 그러고 있어요, 석훈 씨. 우리 진우가 저렇게 밝게 웃는 걸 보면요. 진우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더니 베란다 한쪽에 세워진 노란 우산을 챙겼습니다. 아버지, 내일 비 온대요. 이 우산 잘 챙겨두세요. 석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란 우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우산은 비를 피하는 도구가 아니라 세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수호신과 같았습니다. 하늘은 이제 보랏빛과 황금빛이 뒤섞인 절정의 노을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눈을 감고 아내 경희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석훈 씨, 이제 정말 행복해지세요. 석훈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경희야. 나 정말 행복해. 당신 덕분이야. 바람이 불어와 노란 우산의 끝을 살랑살랑 건드렸습니다. 노을빛 가득한 베란다에서 세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지지 않는 노을처럼 계속될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완성은 마침표가 아니라 이어달리기입니다. 경희가 건네준 사랑의 바톤을 석훈이 받고 다시 진우에게 이어지는 그 숭고한 흐름. 노을빛 베란다는 그렇게 닫힌 창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빛을 전하며 막을 내립니다.